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단 한 장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2025년 초 미국 관세 협상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보여준 두 가지 선택. 표면상으로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양국 모두 미국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하지만 협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한국은 반도체 수출 70% 폭증이라는 기록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초 국제무역 무대에서 벌어진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 두 나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결과가 비슷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춰냈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최종 숫자만 놓고 보면 마치 한국과 대만이 동등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후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이 숫자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들었고 반면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70% 이상 폭증하는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 같은 관세 인하율을 얻어냈는데 그 뒤의 결과는 이렇게 달랐을까? 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전략적 차이가 숨어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카드를 들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국가 외교와 경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의 선택은 과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사적이었습니다. 관세 5%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대만이 제시한 조건을 들으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기업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그리고 정부 신용 보증 2,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합산하면 총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34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경제적 양보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신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이 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 기반과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세 인하라는 표면적 성과 뒤에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장기간 미국에 묶어두는 구조적 의존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산업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 사회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 인하 숫자만 보면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구조적 종속성을 고려하면 과연 이것이 좋은 거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만 사회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그 시점에 국제무역 뉴스에 한국의 놀라운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폭증했다는 발표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려면 그 규모를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불과 20일 안의 수출 실적 데이터에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거의 30%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이 단순한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폭증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자 동시에 대만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신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전략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의 도래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간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 위력을 자랑했던 분야는 파운드리입니다. TSMC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시장은 마치 반도체 산업의 왕관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장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가장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그것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AI 서버,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고대역폭 메모리, 대용량 저장 장치. 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만이 자부해온 파운드리 중심의 전략이 시장 변화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최고이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물결에서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폭증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만 사회에서 나온 한 가지 자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관세를 샀고 한국은 기술로 시장을 장악했다.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대만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73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자국의 산업 기반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관세를 15% 낮춘 것, 즉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별도의 초대형 양보 없이 기술, 경쟁력 자체만으로 수출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70% 폭증한 것, 이것은 단순한 관세 인하보다 훨씬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였던 관세 15%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신들은 거액을 들여가며 협상했는데 한국은 기술 혁신만으로 더 큰 이익을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국가 산업 전략의 차이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만은 자본을 갖고 앉았고 한국은 기술을 갖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기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대만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734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그 답은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택한 전략은 경제적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관세와 투자를 통해 일종의 안보보험을 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 정도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확보된 한미 동맹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보는 동맹으로 이미 보장받았고 따라서 한국은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협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입니다. 대만은 안보 경제의 거래를 했고 한국은 경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회에서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경제를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가 상황이 강요한 현실에 대한 체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진정한 무기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산 반도체가 향후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협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매번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비교해봅시다. 대만은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지출입니다.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이해하려면 국제무역의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누군가 얻으면 그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는 다른 누군가가 생긴다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대만이 734조 원을 투자해서 관세를 5% 낮췄다면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공평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확보했다면 한국은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만 사회가 왜 이렇게 경악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숫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70% 폭증했다는 뉴스는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악은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시장 흐름을 읽었습니다. AI 시대로의 전환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을 지켰습니다. 대만처럼 자국의 산업 기반을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외교로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최애국 대우 조항 같은 전략적 도구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경제 경쟁에서 한국 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반면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만은 안보 불안 속에서 경제적 양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만이 얻은 것은 전략과 기술로 무장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산업 구조, 외교 전략, 국가 비전이 정확하게 맞물릴 때 한 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관세 협상이라도 그것이 어떤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폭증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과 기술이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입니다. 정확한 시장 분석, 흔들리지 않는 기술 개발, 그리고 스마트한 외교 협상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대만 사회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